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가장 관심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여야는 사실관계와 능력, 적격성을 따지면서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공식석상 국민의힘 보좌진들 항의를 들으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갑질 왕과 내란 정당, 아웃을 새긴 맞불 피켓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피켓을 이게 거는 게 맞아요? 강 후보자는 겨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쟁점은 역시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쓰레기 봉투까지 흔들어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변기수리 등 다소 자극적인 의혹에 해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각종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을 법적 조치했는지도 화두였는데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이 있는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강 후보자가 관련 입법에 앞장서는 등 누구보다 약자를 챙길 적임자라고 부각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 때 강 후보자가 이불을 정리하는 사진을 띄워놓고 깜짝 보은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은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강 후보자를 보는 당 안팎 여론도 심상치 않은데 25년간 낙마가 한 명도 없었던 현역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다른 청문회장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와 맹탕 청문회라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남은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아웃 피켓을 두고 초반부터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윤석열이 독재했지 무슨 최민희가 독재했습니까? 말대로 소리 하시죠. 최민희 김혜연이 독재했지 뭐. 결국 청문회 시작 선포도 하기 전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결정한 전례도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고. 당통이 이 수많은 의제를 다룰 때도 피켓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해서 표결로 처리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최민희 위원장이 경호 직원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하며 충돌은 극에 달했고 결국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는 오후가 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전문성 등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 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인 후보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걸 업적 삼아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 아니냐라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기회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으로 봐도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됩니까? 의원님 세상 일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불출마. 여야는 청문회 전국을 고리로 한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거론하며 무자격 오적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더불어민주당은 능력 중심의 검증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는 선동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청문회 주간 둘째 날인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이 검증대에 오릅니다. 강대강 대치의 도돌이표가 될 거란 전망 속에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이란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네, 도덕성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원 통과 기류가 우세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같은 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4건에 대한 평가에 말을 아꼈습니다. 종일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입장도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지만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후보자 등을 둘러싼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각 후보자의 의혹이 임기 초반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내 인사청문 TF를 주도하는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보수 논객은 한 발 더 나가 일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직접 추천하지 않았지만 조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는 정규재 전 주필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낙마까지 염두에 둔 확정적 표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정 전 주필은 설명했지만 그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는 방증으로도 분석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초대 내각부터 야당에 밀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실 내에서는 우세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장관으로 직을 수행 못할 정도의 의혹들인지 살펴야 하고 아직 내부적으로 이상 기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19명 중 낭만은 없다는 애초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일각에선 여론이 더 나빠질 경우 일부 후보자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유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들을 검증한 결과 표절과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로 이루어진 검증단은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논문 중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이 10여 편이고 이 가운데 표절률이 최대 56%인 논문도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이미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당한 저자 표시와 중복 재개 의혹 역시 논문에 문제가 없다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색채학회의 입장문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은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기는 난감하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2차례 모두 불응하자 특검은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인치를 요청한 오후 3시 반이 지나도록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교정당국에서 인치 지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난감하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해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 잘하는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부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이고 피의자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와달라는 협조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진행됐지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을 사례로 들며 방문 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특검 수사에 난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신병 확보 과정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한 안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드론 작전 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확보한 특검은 일반 이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국방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드론작전 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자택, 무인기가 이륙한 거로 알려진 백령도의 드론사, 예하부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맡겼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하도록 했다거나 드론 자체가 불안정해 추락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외환 유치죄 적용을 검토해온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 이적죄 등을 적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통모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것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적용 혐의 역시 검토하고 있다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후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한 기업인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을 통보한 건 모두 4명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소환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경우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의 지분이 있는 회사에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김 씨가 4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해외로 출국한 김 씨는 여전히 잠적 상태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김 씨 아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노베스트 차명 보유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모 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의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바랍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은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존 답변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데 관여한 용역사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데 관여한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모 씨 등 모두 6명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어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용역사 2곳 등 모두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서부터 하겠다고. 다른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의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과 사망,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넘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이제 5시간밖에 안 되는. 쭉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AI 전사 같아요. 상당히 전문적 식견도 있으시고 제대로 된 인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빈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가장 관심이 쏠린 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였습니다. 시작 전부터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기도 했고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청문회장 앞에서 사퇴하라 외치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라는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논란이 이런 만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 왕이다 이런 피켓을 들고 붙이고 사실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막 청문회를 시작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사람을 낙인 찍고 어떤 해명과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걸맞게 정책적인 질문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피켓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이제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좌진들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보좌진과 관련의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직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로서 이것은 좀 부적절한 논란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이제 청문회가 막 시작을 했고 사실은 어제 가운데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끝까지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당직자 폭행한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갑질 왕이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갑질 대마왕이라 그러던데요. 네, 저 정도면은 장관직에서 내려와야죠. 아직 되진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어딥니까? 진짜 여성과 가족, 특히 그 안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여성가족,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 즉 갑질을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갑질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강선우 후보의 태도였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이런 논란에 있으니까 약간 미안한 척, 사과하는 척, 전 척자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그 단어를 쓰냐면은
그 해명 중에 거짓 해명이 있다는 게 또 드러났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어물쩡 이 청문회를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뭐 전략이었을 뿐 본인의 속내는 이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실을 밝혀서 사과를 전달하는,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직에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들 되면 어느 정도의 갑질이 있지 않느냐. 근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민주당은 뭐냐면 이 정도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갑질은 없었습니다. 네. 만에 하나 해명이 진짜 그 보좌진들이 뭐 악의를 가지고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성 얘기를 했다면은 모든 보좌진들이, 다른 보좌진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강선우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 보좌진도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보호해주기보다는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독 보도한 SBS는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제 또 뭔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대화방에 있었던 뭐 그 대화 창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각색해서 올렸는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강행을 하는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 낙마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인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갑질 장관을 꼭 요번에 이렇게 강행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되물어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과하는 척, 미안한 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근데 뭐 일단은 후보자가 직접 이 사죄의 의사를 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혹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사과를 하고 또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진정성을 폄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후보자가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좀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과는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맞다.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후보자가 어떻게 이제 해명을 더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해명이 충분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국민들께서 저는 질문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좌관 2명을 법적 조치한 사실도 없고 예고한 적도 없다라고 어제 부인을 했는데, 사실 이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언급한 문자를 돌렸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조치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 조치를 했다는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해석이 좀 갈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후보자의 어제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 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논외의 사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얘기이실까요? 법적 조치를 안 한 게 뭐 자랑거리인가요? 법적 조치를 할 생각조차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장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고 본인이 갑질에 했고 그 대상이 됐던 보좌진들이 이거에 대해서 폭로했을 때 그거를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갑질 위에 갑질을 또 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국회의원이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머릿속에 모든 것을 갑질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먼저 나온 게 입틀막 해야 되겠다. 갑질을 내가 더해서 법으로까지도 이들의 앞길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그냥 AI가 반사하듯이 반사한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본인도 잠깐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다음에 화들짝 놀라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한 건데, 그거 안 했다고 잘났다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낭만은 없다라는 게 사실 민주당의 목표였는데 어제 인사청문회 이후에 조금 내부 기류라든지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은 있을까요? 뭐 아직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당의 기류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기조가 뭐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뭐 당의 이제 통일된 분위기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어쨌든 당 소속 의원들 한 분 한 분조차도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만한 낙마의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상황은 뭐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 사실 그동안에 이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그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가 청문회 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이 당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여론을 좀 더 지켜볼 것 같은데 사실 이 장관은 국회 합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게 대통령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는 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지금 반응을 보면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초기에 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그 장관을 굳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부담을 줄 수 있겠나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보면은 뭐 이런 뭐 을에 대한 생각, 국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고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봤을 때도 저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런 그 언론 브리핑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위장 전입 또 가족의 태양광 사업 이해 충돌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어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해명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뭐 그 공동 발의에 참여했었던 그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동영 후보자가 뭐 이런 태양광 시설을 뭐 운영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럼 그 법안을 통해서 이익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업은 올해 초에 처분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후보자 측의 입장인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그 태양광 설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던 것은 뭐 생활비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이야 이제 장관 후보자이시지만 그 전의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그 태양광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후보자가 뭐 투자했었던 설비와는 좀 완전히 다른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농사만 짓는 땅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이제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농업인들이 좀 수익을 얻게 하는 그런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입니다. 근데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설비, 투자했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고형 어떤 시설에 설비를 활용했던 그런 태양광 설비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법안 같은 경우에도 무려 여야 의원들 82명이 참여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후보자가 본인의 부정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자동차 뭐 활성화 산업 뭐 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자동차를 생각하지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뭐 이게 어떤 특정 지역, 뭐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뭐 논밭에다가 안 한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논밭에다가 진 태양광 그 산업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혜택 받은 분들이. 그러면 일단 태양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들어갔던 사업을 이제 가족이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뭐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건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 같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뭐 본인이 국회의원 아닐 때 뭐 가족들이 했다, 생계형이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앞서 강선우 의원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긴 하네요.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나 뭐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확실히 앞으로의 그 대북 기조랄까요? 그런 거는 이전 정부와는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태양광 사업보다는 이 부분이 더 문제겠죠. 특히 어제 질문했었죠. 국민의힘 위원이 그 북한이 주적이냐. 그랬더니 주적은 아니고 위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안보가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뭐 전자권 반환하는 거 아니냐,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안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균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 통일부 장관될 분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매우 큰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우려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실까요? 근데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히려 좀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통일을 외치기보다는 좀 남북 간의 평화, 협력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방점을 두는 모양새인 거고 현실적으로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일을 주장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화롭게 이제 두 국가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 네. 후보자께서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적인 지향성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와 어떤 남북 협력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의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교적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오히려 지방선거 출마할 거냐 이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전재수 후보자에 대해서 좀 비판할 부분들 혹은 제기된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뭐 부산시장 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어떤 트집성 질문을 하는 것도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이제 뭐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데 지방선거 나갈 거냐 말 거냐 여기서 확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이거 불출마 선언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도대체 뭘 위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힘 측에서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자가 만약에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잘 수행을 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후보자로서 적임자다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신다면 그것을 국민의힘이 막을 권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 후보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농해 수위를 이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농해 수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일단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라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시기도 하셨고 네. 뭐 해양 산업 관련한 발전 방안과 관련한 이런 토론회를 열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보자가 꼭 농해 수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부적격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후보자도 어제 이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예전에 오세훈 시장 안 쳐다놓고 국감 때 대통령 출마할 거냐고 매번 물어봤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뭐 출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전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전 이렇게 읽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이 성격이 거짓말 약간 못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뭐 해수부 장관에 굉장히 노력하겠다, 뭐 충실하겠다 했지만 끝에 가선 강명구 위원이 물어본 질문에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마음에는 출마를 해놨는데 정해놨는데 이걸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으니 그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부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앞장서서 하는 의원으로서는 아마 부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나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무려 5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후보자의 병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병역 기간 관련해서 이제 통상의 기간보다 좀 길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게 왜 그렇다면 길었느냐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어떤 일종의 좀 징계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청문회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8개월이 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청문회에서 깔끔하게 소명이 되면 큰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방부를 이끌어 갈지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아닐까요? 네, 뭐 사실은 안규백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야 막론하고 대부분은 환영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군복무가 왜 8개월 더 늘어났냐 이 부분은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혹여라도 뭐 불법적인 일을 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으나 전반적인 민간인이 이제 국방부 장관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있어야 될 일이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큰 틀에서는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네. 요 얘기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위장 취업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의혹이요. 위장 취업뿐만 아니고 본인의 이제 배우자도 위장 취업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받았던 그 금액을 수령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회사로 보이지만 네. 그 회사들이 또 하나의 회사로 다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돈을 받았던 곳이 안동에 위치한 그런 건설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명하기에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글쎄요, 근데 뭐 이 권오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던 바가 있고, 네.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명은 또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계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이제 뭐 내야 했던 뭐 벌금에 대해서 왜 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심을 통해서 다툰 뒤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위장 취업 의혹이냐 뭐 아니면 겹치기 근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고용의 형태라는 것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꼭 거기에 상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체에 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해서 이제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통해서 청문회 때 소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후보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불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게 솔직히 말해서 다수의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지금 다 통과가 된 것이지 국민들 마음속에는 전혀 해명이 안 됐어요. 그냥 정치인들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것이지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은 저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신입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은 천사의 모습을 한 마귀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해서 무슨 어떤 철학적인 얘기인지 무슨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돈은 천사의 같은 마귀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진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혹은 어떤 부정한 이득이라든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이 항상 뭐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하게 혹은 굉장히 달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하지 않도록 혹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네. 항상 이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이 본인의 공직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부정한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본인을 잘 지키고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잘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네. 좀 청렴함이 굉장히 공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불법적인 생계를 이어왔던 것처럼 보이는 장관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한 괴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불법적으로 생계를 이어왔다라고는 하지만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법이라고 뭐 의혹을 제기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불법이었다라고 볼 만한 증거나 혹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낙마 사유가 제시된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네. 대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다 불법적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금까지 입장을 바꾼 건데 이 50일의 시한이 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50일의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We are very unhappy, I am, with Russia. Happy with them,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러시아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엔 2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도 나토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무기 공급 결정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Я вдячний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готовність підтримувати захист життів наших людей. Ця війна, вона триває тільки через Росію, тільки через бажання Путіна продовжувати війну. 러시아는 미국이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왔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Фактом остается то, что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амуници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из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родолжались и продолжаются.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3차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의 중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기 집권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관세와 2차 제재를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평화협정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50일 동안의 시한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관세 서한을 곧 무역 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EU와의 무역 협상 관련 질의에 서한이 협정이고 협정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EU는 다른 종류의 협정을 맺고 싶어 한다며 EU를 포함해 미국은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지킬 건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만간 반도체 품목 관세가 새롭게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우리 정부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개선을 요구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안을 충실히 만들어 다시 미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지정한 가상화폐 주간을 맞아 비트코인이 한때 12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 하원은 가상화폐 3법을 다룰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한때 12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이후 12만 달러 선을 오르내렸지만 미 하원이 가상화폐 3법을 다루는 가상화폐 주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법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과 연방준비제도에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겨냥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This is a new golden age for Bitcoin. And I think when you look what's happening in the Beltway under Trump, you're going to have a deregulatory environment, which is a huge positive. And also 가상화폐 주간에 대한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일주일 동안 10% 이상 상승했고 올해 30%에 달하는 연간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 가상화폐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 아이주 마켓은 기관 수요와 추가 상승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받쳐줘 12만 5천 달러 선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 이상 급등하는 등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세계 자산 순위가 5위까지 오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특검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가방의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밖에도 통일교의 간부,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수사를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로비의 창구로 이용됐다라고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입니다. 길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물을 뿌립니다. 서울 대치동 대치역 사거리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대부분이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엔진 이상 경고등이 켜진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에는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불정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닭들이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고 4시간 넘게 차량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방향 광지원 터널에서 빗길 미끄러짐 추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여파로 터널 일부 차선이 50여 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앞서 오후 6시쯤에는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성나들목 인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가 먼저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 3대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고 차량 2대도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 사고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층짜리 기계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유심 교체와 기기 변경을 해준다며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고객 통장에서 수억 원을 빼돌렸는데 이 돈은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K텔레콤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을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아예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판매점 사장 권유에 기기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주겠다는 말에는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잠금장치라든지 저를 인증하는 그런 인증번호 6자리가 필요한데 그 인증번호가 있어야지만 이게 넘어간다고 그 대전 사장이 저희를 속인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판매점 사장 이모 씨는 알려준 비밀번호로 A씨 앞에서 태연하게 은행 앱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와 금융인증서 비밀번호가 같은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통장에 있던 돈은 물론 A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1억 원 넘게 빼갔습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뭐 금융거래 다 정지를 해버리니까 당장 밥에 나가서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무슨 일이 하면서 진짜 막 울면서 지냈어요. 70대 B씨도 같은 판매점에서 사장 E씨에게 1억여 원을 뜯겼습니다. B씨에게도 기기 변경을 권유했고 은행 앱을 옮겨주겠다며 신분증과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 있어야 요새 복잡하니까 이게 핸드폰 이거 정리를 깨끗이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빼놓고 또 다시 넣어준다고.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휴대폰 매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매장 앞 유리에는 어르신 요금 최대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고객들을 유인했습니다. 판매점 사장 20대 E씨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2억 7천여만 원. 피해자는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 5월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찰과 식약처는 오늘 사망 사고가 난 라인을 포함해 해당 공장 작업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사용한 윤활유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 메틸렌 등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선배인 전공의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와의 간담회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떠났던 만큼 조건 없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성 조치에 기대에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더는 겪고 싶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시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한 가운데 특검이 오늘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란 내용의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단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속 직후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어제는 사유서 제출 없이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면서 이마저 실패했습니다. 규정당국도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실적으로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특검은 이렇게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일요일 새벽까지입니다. 여기서 특검은 열흘 더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버티면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이미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단 건데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다른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은 그대로인 만큼 우선 조사 성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모두 공범으로 적시된 거죠? 네, 내란 특검은 드론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군사 관련 시설 24곳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일반 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고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거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해선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뒤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최상병 특검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VIP 경로셀의 출발점이 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회의에 배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소환해 VIP 경로설과 수사 외압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 더 나아가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처음 거론했다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주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버티기에도 특검이 강제 구인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구속된 상태에서도 2번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란 특검팀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지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었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조사를 예정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강제 구속 이 인신을 어떤 한 공간에 머물게 두게 한다라는 의미에 나아가서 이 조사 장소로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해석이었거든요.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고 하지만 이 피의자에 대한 인신에 대한 권한은 1차적으로 서울구치소 교정당국에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으로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강경하게 지금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대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특검 측에서는 대면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시도하고 싶다면은 방문 조사,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특검 측이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은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자료는 준비를 해 두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라던가 그 외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 그리고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대면 조사 없이 바로 이 구속 상태에서 20일이라는 기간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어떤 전략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본다면요.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방어권 행사라는 것이 내가 일단 이 조사에 불응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의 모순점이라던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권의 진정한 행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어떤 이런 제법하지 못한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일단 조사에 불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이미 구속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조사에 응해봐야 어떤 득될 것이 없겠다라는 1차적인 판단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강상의 이유도 충분히 발생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의 이런 준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에 있었던 내란 재판, 그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17일에 또 공판이 잡혀 있단 말이죠. 이번엔 출석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공판 기일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바로 전날 장시간 진행이 되었고 전격적으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바로 출석하는 것이 좀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에서도 좀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불출석 사유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받아들여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진행하되 지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이 기일 외에 증인 신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거 조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7일에 진행될 공판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변호인단의 입장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예. 자,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이도 지금 내란 특검은 여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외환 혐의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백령도 부대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이 드론 작전사령부라든가 합동참모본부 이 군사 관련 장소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대대적인 압수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이 평양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무인기가 왜 그 당시에 보내진 건지, 그래서 어느 장소로 보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죄 가운데 일반 이적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상 기밀을 노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이 군사와 관련된 정보가 이 역시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단행된 걸로 봅니다. 예, 이 외환 혐의보다 지금 일반 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외국과의 통모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혐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결국 북한과 사전에 마치 약속대련처럼 이런 무인기의 침투 사실을 알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어떤 공격을 해서 이것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북한과 통모했다는 사정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 이적죄에는 이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훨씬 좀 더 쉽다라는 특검 측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인기를 보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원래 정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는데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검이 무인기 작전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 대면 조사 유무는 변론의고로 하더라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는 가장 높은 어떤 보안 등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군사 기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기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던가 그 외 군사 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료는 모두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네.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 특검 측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유의미한 진술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VIP에 이와 관련된 침투와 관련된 지시 이야기를 뭐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V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다. 절대 이 보안을 유지하라라는 취지의 어떤 현역 장교 녹취록이 지금 특검 측에서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바로 어떤 외환 관련된 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야간이지만 보내야 된다. 이런 취지만으로 바로 어떤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거나 외국과의 통모가 입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 날짜와 일치하는 어떤 회의록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예전부터도 민주당이 의심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특검도 보고 있는 부분이 이런 외환 관련되어 있는 그 작전들이 국내 상황을 돌파한다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어떤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분석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공교롭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왜 하필 이때일까? 왜 하필 이 시점일까? 굉장히 공교롭다.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하게 하는 시점인 거죠. 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이 시점이 이른바 당시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 문제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국내상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특검 측이 지금 주장하고 좀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리스크, 국내적으로 굉장히 비판 여론이 커지고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국내의 문제에 눈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 이런 부분에 지금 특검 측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어디까지는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 시점이라는 것만으로 바로 이 무인기를 보낸 것이 통상적인 군사 목적의 정찰이 아니라 어떤 통모에 따른 국내의 어떤 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다가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이 시점 역시도 이렇게 공교로웠다는 점이 다른 증거들과 더해져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작년 9월부터 명태균 게이트가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무인기를 날렸던 시점이 10월이었기 때문에 좀 공교롭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 의혹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그 휴대전화를 이제 분석해 보니 문자 메시지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는 브로커의 문자가 담겨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어떤 부탁으로 그 현직 검사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부탁한 것인지 실제로 그 검사가 관여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문자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검사와 관련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전성배 씨가 그런 부탁을 그 위에 누군가 검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위치는 아닌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의혹들에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 측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 쟁점들 가운데 이 전성배 씨와 관련된 일명 샤넬백이라든가 이런 명품백 수수 논란과 더불어서 새롭게 좀 드러나고 있는 이 검사청탁 문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언급해 주신 대로 검사 인사 관련된 로비라든지 그리고 통일교 관련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금 중심에 있는 게 전성배 씨인데 만약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이런 로비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사실 공직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들 결국 뇌물죄라던가 직권남용죄 같은 부분에 적용이 문제되고 있는 건데 이런 죄들은 일단 공무원 신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어떤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공범 형태로서 의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것의 어떤 공범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를 낼 수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인정이 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직무 관련성 같은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세적인 부분까지 모두 지위를 감독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례들도 해석을 해서 직무 관련성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판례들도 보여지거든요. 직무 관련성을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공범으로 의율한다면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국회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인데요.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으로 명명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오송 참사와 같은 자, 오늘은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네, 지금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묵념을 올렸지만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 슈퍼위크라고 하는 인사청문회 기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5급 사무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치열, 청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관리해온 청렴한 공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3년 전에 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장관님은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니까 음식 쓰레기는 그것이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변기 논란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뭉쳤는데 당초에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라고 처음에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수리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또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드리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유출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유출이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죠.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 라고 지시했는 사항이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가족이 태양광에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국민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의도 17배 면적의 살림을 베어서 전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던 진짜 목적이 결국 좌파 운동권 인사들의 재테크였다는 시중에 한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정동영 후보 토로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경북도청 이전 정보를 얻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차례 절대 땅을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부 정보를 유출시켜서 알박기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수들로 구성된 검정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무려 13개의 논문이 표준율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라는 호칭조차도 아깝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이 표절한 제자들의 논문을 두고서 자기가 제1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이 맞다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쓴 제자들 논문은 전부 무효이고 그 학위는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겠다고 제자를 팔아넘기는 서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곧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윤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출근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어깨가 무겁고요. 또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집값 좀 잘 탔다고는 하지만 서울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상승세가 있는데요. 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수요 측면에서 또 규제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제 그건 아무래도 좀 현재 발표된 후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의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금융당국과 또 협의도 하고 좀 그러면서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 소감문으로 선호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네.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자꾸 뭐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해야 되겠지만 막 신도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필요성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규제 완화 같은 거, 뭐 용적률 완화나 아니면 뭐 제초안 폐지 같은 거에 대해서 후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어떤 민간의 이익이나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요하게는 어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킨다. 또 용적률 완화해서 한다. 또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보유세 인상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대통령님과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아니 뭐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세당국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제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무자들 또 금융당국 이런 분들과 협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문성 부분 관련해서 약간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어요. 19대 때 2년을 했고 21대 때 2년을 했는데요. 제가 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만 좀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저를 왜 또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하셨을까 대통령께서 생각을 해보면 좀 다양한 형태의 지혜를 좀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어떤 탁상위에서 뭔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오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좀 다니면서 그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학계라든가 또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고 또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여의도의 여야 의원님들의 그런 의사들을 좀 잘 반영해서 다종다양한 그런 의견들 또 지혜들을 잘 모아서 좀 그런 힘에 기반해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통령님께서 이제 주택 부분이 아무래도 요즘 관심이 가장 많다 보니까 또 후보자님께 좀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관련해서 정책 부분 어떤 거 좀 요구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특별히 요구한 건 없고요. 네. 좀 뭔가 수동적인 어떤 그런 형태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 LH 개혁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어떤 뭐 직원들 문제 뭐 이런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매우 구조적이고 뭔가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좀 큰 규모의 개혁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정도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제 1, 2차관님 다 이제 지명이 됐는데 특히 이제 주택 공급 부분 관련해서는 1차관 임상경 차관님이랑 해서 좀 조율하실 것도 많고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1차관님하고는 통화는 했는데요. 좀 구체적인 논의는 좀 아직 못한 상태이고요. 어쨌든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좀 착실히 준비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수인사 정도 했고요. 또 인사청문회 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생각이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좀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혹시 시장에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뭐 토어구역 이제 추가 지정 같은 것들 요 규제 이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협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신문자들 또 이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좀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최근 유기체 대책을 포함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LH를 포함해서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자신에게 능동적 움직임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곧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선함이 감도는 아침입니다. 서울은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비 예보가 있지만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서울 낮 기온 28도 등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릉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방부터 잦아들 전망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북, 영남의 최고 60mm, 서울 등 서쪽 지방의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와 대전 26도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더위 걱정은 없겠지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쪽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와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